대표님이 경매 투자에 있어서 무조건 지키고 있는 뭐 투자 원칙 같은 거 하나 정도 있을까요? 낙찰을 반드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높게 부르시나 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원에 가면 반드시 낙찰받는 라는 각오로 갑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쉽게 따라하는 부동산 경매 편입니다. 경매 과정 네. 좀 쉽게 프로세스로 한번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 네, 입찰을 하면 둘 중에 하나로 나뉘죠. 낙찰 아니면 폐찰. 아, 그렇죠. 폐찰하면 집에 보증금 10% 받아서 오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낙찰을 받아요. 네. 받는다는 가정하에 잔금을 내야지 되는 겁니다. 네, 낙찰. 네. 근데 입찰할 땐 보증금 10%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머지 90% 잔금을 내야지 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쵸. 내가. 근데 뭐 대출을 뭐 50% 받는다. 그럼 나머지 10% 들어가고 50% 들어가면 이제 40% 잔금 준비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잔금을 내면 이제 살고 있는 점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파트라면 크게 두 가지겠죠. 전 소유자 아니면 임차인. 그렇죠. 네. 어찌됐건 두 사람은 집을 낙찰자한테, 새로운 소유자한테 비워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적정한 선에서 그냥 잘 협의가 돼요. 이사 비용 정도를 보전을 해드리든지, 아니면은 그분들의 처지를 최대한 뭐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럼 협의가 안 되면. 네. 그쵸?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들이 권한 없이 점유를 하고 있고 제가 새로운 소유자인데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명령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 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 집행관실에서 다 나와서 다 움직이는 거지, 굳이 여러분들이 막 가서 뭐 통화하고 찾아가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집을 안 비울 때 일어나는 과정들을 한 단어 요약하면 이제 명도인 거죠. 그렇죠. 명도 과정은, 일반 아파트 과정은 또 이런 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실무에서. 10건 하면 한 건 될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 사이클을 쭉 돌려보시면 정말 너무 쉽구나, 이런 생각을. 근데 입찰하고 입찰했을 때는 낙찰과 폐찰, 네. 붙거나 떨어지는 폐찰이 있는 건데, 낙찰됐으면 이제 잔금을 치르고, 네. 이제 그분 살고 있는 분이 안 나가면 명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그 경우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가더라도 네. 법원에서 집행관분이 나오셔서 해결해 주신다. 네네. 싹 다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살던 전월세 주시던. 네. 알겠습니다. 요 과정인데, 그러면 절차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은 어딘 거예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김 작가님?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딱 이제 왠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왠지 낙찰가인 것 같아요. 이게 명도는 어쨌든 결국에는 비용으로서 해결되는 것 같고, 네. 낙찰가를 잘못 잡는 순간 네. 내가 사고 안 나면 돈을 못 벌 수 있는 거죠. 입찰가를 잘못 잡는가? 자, 저의 답은 바로 입찰입니다. 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입찰을 하고 네. 낙찰이 돼야지 네. 일단은 뭐 그 뒤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가장 어려운 단계가 법원에 입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왜냐면 일반 매매 계약은 부동산에 뭘 중개업소 사러 갈 때 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죠. 네. 그죠? 근데 경매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경쟁 절차죠. 네. 예를 들어 3명이 입찰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이 쓴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그쵸. 이게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은 가요, 사람들이. 혹시 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폐찰이라고 하거든요, 떨어지는 걸. 폐찰 횟수가 뭐 한 3, 4번? 4, 5번만 되면 다 포기를 해버린다. 그래서 이 경매는 실행이고 이 멘탈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경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그런 한 뭐 서너 번 연속된 폐찰에 조금 이렇게 잘 극복하시고 무덤덤해서 끝까지 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입찰이 가장 어려워, 사실은. 입찰이 가장 낙찰만 받으면 그 뒤부터는 너무 쉬워요, 사실은. 네. 자, 일단 입찰 전에 우리 경매 물건을 찾고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요거 어디서 해야 되나요? 일단 법원 경매 정보라는 네. 공인된 사이트가 있긴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초보자분들이 보시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네. 저는 유료 경매 사이트 활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딘가요? 일단 뭐 가장 흔한 게 뭐 지지 옥션, 굿 옥션, 스피드 옥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스피드 옥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비용은 1년 전국 보는 걸 기준으로 네. 약 한 뭐 50만 원 내외 정도 할 겁니다. 네. 여기 보면 뭐 경매 검색이라는 데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저장 물건이 한 6,500건 정도 되죠. 네.
내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돼요. 김 작가님이 관심 있는 거. 저는 사우나를 좋아하니까 뭐 목욕탕 한번 해볼까요? 야, 여기 사우나 여기. 네, 사우나 있죠. 야, 이런 것도 다 네, 나눠져 있구나. 네, 장어를 좋아한다. 그러면 양어장. 장어요? 네, 양어장도 야, 낚시받을 수 있고요. 뭐, 야, 세상이 진짜 다양하다. 주차장, 주차장. 네, 병원 다 살 수 있어요. 아니, 종교 시설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웃긴데. 물론입니다. 저는 교회 사찰도 경매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걸 아파트만 좀 싸게 살 수 있구나가 아닙니다. 네, 다 다양한 부동산들을 경매로 싸게 살 수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하는 거죠. 뭐 아파트라면 아파트. 이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서울시 마포구 이런 식으로 설정값을 줄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요즘 핫한 일산을 한번 볼까요? 일산의 탄현동, 뭐 위브더 제니스. 내가 일산에 산다면 여기에 창이 떠요. 네. 클릭을 하면 그러면 감정가가 8억 8천인데 6억까지 떨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유찰이? 예, 유찰이 요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을 때. 예, 입찰한 사람이 없으면 법원에서 자동적으로 최소 20%에서 30%씩 떨어뜨립니다. 그게 싸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이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물건명세서 돼 있잖아요. 요 세 개만 한 번씩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이게 이제 매각물건명세서인데, 뭐, 이걸 이제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요 밑에 뭐가 이렇게 뭐 써 있잖아요. 네. 뭐, 인수됨. 무섭잖아요. 말소되지 않고 인수된대. 뭐 내가 초보라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단어가 써 있는 건 그냥 패스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잘 모르는 거를 할 필요가 없죠. 여기 대부분이 다 아무것도 안 써 있거든요. 안 써 있는 거 위주로 깔끔하게 하고 네네. 굳이 이런 거 신경 쓰면 하지 마라. 네. 어차피 물건은 많으니까. 네, 맞아요. 초보라면 굳이 이런 사건은 패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는 뭐 안 좋은 건가요? 네, 이거는 사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하는데 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이게 뭐 다 인수되는 건 아니거든요. 굳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이걸 파고들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은, 활용을 하셔야 될 것은, 잠시만, 이건 어디서 들어가면 나오는 요거는 개인 입찰 달력이라고 마이 페이지라는 칸이 있거든요. 여기 클릭하시면 캘린더가 나와요. 네, 캘린더를 클릭을 하면 내가 관심 물건 등록 버튼이 옆에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캘린더에 다 뜨게 됩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면. 우리 바쁘게 지내다 보면 이게 막 내가 전에 뭘 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다 보여주는 거죠. 뭐 어떤 걸 잔금 납부했고, 불허가 났구나, 기각됐구나, 얼마에 낙찰됐구나, 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뭐 아파트 사건은 뭐 이렇게 세대수, 입주 연도, 뭐 관리사무소 연락처 이런 게 다 나와서 되게 편해요. 그래서 약간의 한 월 몇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투자를 하실 계획이라면 하나쯤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세 정보도 나오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서 바로 해도 되겠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아. 자, 그럼 김 작가님이 마포에 계시니까 마포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간편 검색에서 서울과 마포구. 마포구 검색하기 누르면 일단 마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물건들이 떠요. 아파트 5건, 빌라 3건. SUV는 뭐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네, 자동차도 경매로 낙찰받아서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에 뭐 아파트에 관심들이 많으시 아파트를 먼저 볼까요? 이렇게 하면 다 아파트만 딱 나오는 거죠? 네, 아파트 5건. 여기 보시면 망원동, 서교동. 이미 서교동에 메세나폴리스 제가 관심 물건 등록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제 해놓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번 입찰을 해볼까? 이렇게 낙찰은 얼마야 될까? 해놓을 수 있고. 총 지금 5건이 나와 있는 거죠. 메세나폴리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메세나폴리스. 여기 다들 아시죠? 합정역 초역세권이죠? 들어가 보시면 이제 감정가는 15억 정도인데 현재 한번 유찰돼서 12억 5천만 원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이건 되게 좋은 위치잖아요. 위치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왜 매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는 이제 이분의 이게 사실 채무 사정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뭐 은행에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안 냈다든지.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아니 근데 매수매수 좋은 위치가 한데 네네. 지금 유찰이 됐잖아요. 네네. 15억인 게. 네. 왜 사람들이 안 샀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감정가 15억 6천이 네. 요 당시에 이제 입찰할 만한 매력적인 금액대가 아닌 겁니다. 즉, 뭐, 금매로 15억에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요거 그러면 지금 요 똑같은 거를 네이버에서 부동산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볼까요? 해당 평수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지금 병력이 142잖아요. 네, 142. 병력. 매물. 매물 보시면 122. 지금 와 되게 비싸네요. 여기 보시면 가격순으로 봐도 최저가가 지금 18억 5천이에요. 네. 그쵸? 18억 5천이고 지금 18억 5천에서 20억 사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평수가 아니지 않나요? 네, 같은 평수가 아니고 전체로 볼게요. 148 여기 있어요. 이게 같은 평수거든요. 이걸 일단 같은 평형대를 잘 찾으셔야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같은 평형대 142제곱이잖아요. 네. 실 42평. 네. 그러면 약 18억 정도에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 15억 6,300이었죠. 네. 그럼 이때 사실 낙찰을 받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 네. 이 매각 시점이 12월 8일이었잖아요. 네. 요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싼 급매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경매는 뭐를 감안하셔야 돼요? 이런 명도 비용을 감안하셔야 되죠. 네. 또 일반 매매가 아니다 보니까 네. 뭐 집 내부도 볼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이 있고 네. 그래서 조금 싸게 살려는 마진을 크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그래도 18억과 15억인데요? 그럼요. 이거 왜 입찰 안 하셨죠? 이거는 지금 가격 차이가 훨씬 크게 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최저가는 그 사이 가격이 좀 오른 것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 최저가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 금액에 살 수 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정말 뭐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최저가 15억인데 사람들이 막 여기 때 입찰 안 한 거죠. 15억대. 이 금액이 이걸 내가 뭐 12억 5천, 13억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뜻이죠. 이게 만약에 누가 최초 감정가보다 높은 16억에 써서 낙찰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율 경쟁 시장이니까. 그래서 너무 여기 숫자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내가 싸게 사고 싶은 만큼 내가 쓰는 게 경매니까. 궁금한 건 이건 최저 매각 금액은 여기서 법원에서 발표를 하지 않나요? 그럼요. 항상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발표를 하죠. 이거는 네, 감정평가사들이 네. 다 감정을 그럼 해서. 이거보다는 무조건 높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보다 높게 부른 사람이 유찰이 됐다는 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 말 뜻은 참여한 사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 금액대는 15억 6천대는 아무도 입찰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엔 뭐 동일합니다. 임차인 현황도 나오고요. 뭐 등기부도 요약해서 나오는데 2016년도에 이 사람이 한 13억 6천에 샀구나. 이런 것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현재 임차인이 전세 12억에 살고 있구나. 네.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입찰가만 잘 자기가 싸게 사고 싶은 만큼 네. 지금 예를 들어 시세가 뭐 16억이라면 네. 얼마나 싸게 사고 싶어요? 김 작가님은? 뭐 2억만 2억 사면 그럼 14억을 쓰면 되는 거죠. 네. 되게 간단한 게임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어차피 이제 대표님이 이거에 물건에 참여 안 하실 거니까 네. 요 지금 가격이 이제 1월 10일 날 하잖아요. 네. 요 가격은 대표님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겠네요. 지금 가격 차이가 좀 있으니까. 무조건 이번에는 뭐 저는 99% 이상 낙찰이 된다고 보죠. 입찰자 수도 꽤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만 이제 밉지는 되게 좋은데 이 메세나폴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그 이제 주복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호불호는 있습니다. 호불호는 있지만 일단은 위치가 워낙 좋아요. 네네. 합정역 초역세권이거든요. 그쵸. 지도도 그냥 한 번에 다 검색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전자지도 보시면 위치가 와 초역세권이죠. 붙어 그쵸. 있어요. 여기 메세나폴리스 몰이 있어서 네. 여기 제가 가봤더니 스타벅스만 2개 있더라고요. 그냥. 야. 네. 그래서 되게 괜찮죠. 실거주로는 충분히 좋은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는 확실히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럼 이 경매에 참여할 때는 네. 이것도 뭐 전세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능은 하죠. 이걸 내가 낙찰을 받아서 일단은 대출을 활용해야 되겠죠. 네. 네, 15억이 넘어가면 대출 못 받겠지만 네. 지금 분명히 15억 언더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내 명의로 해놓고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을 드리면 당연히
기존에 받은 대출은 상환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내가 한마디로 내 돈과 내 은행에 대출 합쳐서 12억은 마련해야 되는 거고 12억 이상은 사고 난 그렇습니다. 다음에 네. 내 전세를 주든 말든. 네네. 물론 뭐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안전한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이트 이름이 뭐였죠? 스피드 옥션. 스피드 옥션. 네, 뭐 돈 1도 받은 거 유료 없습니다. 광고 받지 않은 네, 이 사이트에서 네, 이제 전혀. 어떻게 하는지 봤고요. 네. 또 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뭐 봐야 되는 것도 있나요? 아, 그런 건 따로 없어요. 이게 법원 경매 정보는 그냥 우리나라 법원 공신력 있는 사이트. 그냥 이게 되게 보기 불편하게 돼 있어요. 불편하다기보다 조금 네. 모든 정보를 등기부라든지 이런 간평서를 일일이 찾아가서 네. 봐야 되는데 원칙은 이 법원 경매 정보를 보는 게 맞으나 네. 우리가 투자를 좀 이게 사람이 집중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보기에 편한 거 법원 경매 정보. 여기입니다. 네. 네. 여기서는 뭘 좀. 코트 옥션인데요. 그냥 여기에 그냥 경매 물건 검색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똑같은 보시면 건가요? 똑같아요. 네, 아. 여기 보면 원래는 여기서 하는 게 공신력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하는 게 공시력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유료 사이트가 네, 어쨌든 좀 더 좀 더 잘 보기에는 되어 있다.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아. 자, 여기서 그럼 물건을 좀 확인했으면 입찰 전에 우리가 현장 조사 같은 거 뭐 해야 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일단 아파트 사건은 현장 나가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은데 말씀드린 뭐 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네. 반드시 현장에 가셔야 해요. 가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네. 유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네. 현재 사실 관계를 보고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소중한 내 돈이 들어가는데 뭐 몇 억짜리 사는데 네. 그걸 이제 현장도 안 가보고 입찰한다는 건 네.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 조사도 했어요. 뭐 네. 부동산 가서 확인해야 될 것도 있나요? 아, 중개업소 가시면 네. 기본적으로 매물 확인하셔야 돼요.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매물은 있어. 근데 현장에 가보면 그게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미 팔려 나간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금액을 좀 더 상향 조정을 해야 될 수 있겠죠? 아, 이게 그 가격대 팔려 나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현장 조사가 안 되고 책상 앞에서만 하는 분들은 네. 그냥 과거 시세에 묶여서 입찰가를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폐찰 확률이 높겠다. 뭐 이 정도 항상 중개업소 가시면 그런 매물이 빠져 있는지 새로운 매물이 나왔는지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입찰 물건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가서 보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확인했어요. 네. 경매 입찰할 때 좀 주의사항. 입찰할 때는 이제 입찰가를 아마 미리 정하셨을 거란 말이죠. 네. 뭐 책상 앞에서도 족사하고 현장 가서 나오면 그걸 갖다가 잘 적으셔야 돼요. 기일 입찰표에 예를 들어 내가 뭐 아까 메세나폴리스 13억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네. 공을 예를 들어서 뒤에 잘못 하나 써. 네. 그럼 130억을 쓰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낙찰이죠. 설마 낙찰돼요? 낙찰되는 거예요. 왜? 가장 높이 썼을 테니까. 그리고 낙찰되고 안 돼. 나 안 하겠다. 이렇게 나 안 하겠다 못 합니다. 한번 입찰함에 들어간 것은 무효 사유를 제기하고는 그걸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10% 내는 거 하고 자기 나머지 잘 못 낸다? 안 됩니다. 그래서 10% 들어간 돈 있죠. 네. 예를 들어 1억이 들어갔다 보증금으로. 그러면 그거를 몰수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억 뺏기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잔금을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한다는 뜻은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 보면 네. 계약했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뭐 좀 낙찰 받기 위한 좀 팁, 뭐 좀 핵심 팁 없나요? 낙찰 받기 위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그 뭐 약간 이제 대표님과 제가 친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좀 평이합니다. 네. 뭐 대단히 뭐 엄청난 건 없는 것 같아요. 안평이 않고 아니 쉽게 해달라면서 아니 시기웃지만 좀 와 이런 정보 김 작가 TV에서 알려주는구나. 이 정도 좀 나와야죠.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대놓고 막 훅 들어오네요 그냥. 좋습니다. 낙찰 팁은 사실 뭐 네. 그런 건 없고 대박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없다. 뭐 굳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이런 게 있겠네요. 저는 이제 입찰일을 네. 잘 보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월 2일 같은 경우면 네. 뭐 이렇게 징검다리 휴일 같은 거 있죠. 1일, 3일 아니면 뭐 이렇게 연휴 전후 네. 입찰자 수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놀러 갈 때
저는 실제로 5월 1일에 작년 5월 1일에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5월이 뭐 있나요?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에 사람들이 법원을 휴정하는 줄 알아. 근데 휴정하는 이제 않은 법원도 있거든요. 그만큼 네. 경쟁자가 좀 줄어들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경쟁률을 줄이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팁이 될 수 있겠고요. 네. 혹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입찰함이 이게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막혀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견눈질로. 네. 물론 남들이 쓴 거를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입찰 봉투의 숫자를 보고 어느 정도 가늠을 하기도 해요. 네. 초보자분들은 막 입찰가 써내기 바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건이 좀 없는 법원이 있어요. 그런 날이. 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참고할 수 있고요. 네, 뭐 요 정도 풀면 되나요? 네. 요거 좀 괜찮네요. 뭐 입찰함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살짝 뭐 견눈질을 보는 건 뭐 불법까지는 아니요. 견눈질가 제대로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게 1년에 몇 번 되지 않아서 그렇죠. 이제 지방법원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함에 입찰함 봉투가 없어. 근데 굳이 높은 가격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저가 수준에서 입찰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관리사무소도 확실히 이용을 많이 해요. 관리사무소에 미납된 관리비를 알아보러 갑니다. 왜요? 일단 미납된 관리비가 있으면 낙찰자가 일부 금액을 인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매 입찰자가 가서 물어보겠죠. 전화로. 그러면 이제 저는 가서 혹시 소장님 여기 미납된 관리비 물어보러 온 사람이 문의 전화가 몇 통이나 왔었나?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제로 제가 예전에 찾아갔는데 혹시 미납관리비 알아보러 온 사람이 있었나요? 물어봤더니 되게 퉁명스럽게 사장님이 처음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단독 낙찰 받았거든요. 뭐 이런 정도 그런 걸 참고 지표로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럼 이제 낙찰 후에 이제 명도 과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부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전혀 없어요, 명도. 그래도 가장 좀 힘든 경우가 있다면 뭐. 명도할 때? 네. 일단은 명도가 이제 집행이 크게 두 개로 나눠요. 1차 집행과 2차 집행으로 나뉘긴 합니다. 네. 뭐 예고 집행과 본 집행, 뭐 이렇게 뭐 용어는 정확한 명칭은 없어요. 통칭해서 구분을 하는데 1차 집행에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경매는. 근데 이제 2차 본 집행까지 하게 되면 이제 집이라고 치면 가재도구들, 유체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를 별도로 처리를 또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보관 창고 비용이라든지 뭐 이동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들이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아까 드렸지만 대부분이 1차 예고 집행 단계에서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봅니다. 크게 문제할 건 없다. 네. 만약 강제 집행 시에 만약 그분한테 이사비를 좀 준다면 어느 정도 그냥 대략? 사실 이사비를 낙찰자가 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없죠. 예, 저는 실제로 이사비를 한 푼도 안 주는 경우도 많고요. 뭐 물론 보증금을 배당받는 임차인 사건의 경우에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다 받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채무자금 소유자나 뭐 전액 아니면 배당받지 못하는 그런 임차인한테는 이사비를 줄 의무는 없지만 서로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급하게 되죠. 그때는 저는 이게 기준이 나름 있는데 집행 비용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안에서 그분과 협의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집행 보관 비용이 다 해서 300만 원이다. 그럼 제가 그분한테 최대 300만 원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오늘 이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사실 경매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경매하면 안 되는 사람의 유형. 사실 이것은 뭐 경매뿐만이 아니라 투자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이게 귀가 얇으신 분들,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조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너무 낮게 쓰는 거 아니야? 혹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막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입찰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나도 모르게 고가에 덜컥 높게 써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리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절대 이 투자란 특히 경매는 자신만의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이거 끈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끈기가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팔랑귀들 있잖아요. 저 약간 요즘 팔랑귀 같아. 부동산 관련해서는 누군 사라고 누군 사지 말라고 하고 미치겠어요 요즘 진짜. 그죠?
그래서 경매 투자를 성공적인 투자를 하나씩 이제 이어갈수록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는 거지. 네. 사실 누구나 그렇거든요. 내가 경험이 없는데 이쪽에서는 이 말아 저쪽에서는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그럴수록 더 투자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경매는 아까 전에 또 유료 사이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유료 사이트는 꼭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이게 뭐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굳이 그게 필요가 없으면 법원 경매 정보라는 공인된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현장 가고 그게 베스트예요, 사실은. 그런데 경매 물건을 우리가 한 건만 볼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한 10개쯤 보면 한 입찰할 게 한 한두 개쯤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게 유료 사이트인 거지. 그래서 좀 그거는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경매로 한 채만 마련할 거면 안 해도 안 될 것 하셔도 같고 돼요.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매로 삶을 살고자 하는 분은 네. 가입하는 게 자기 시간을 줄이는데 그죠. 뭐 경매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살 분들이라도 네. 계속 보실 분들이라면 괜찮겠다 봅니다. 대표님이 경매 투자에 있어서 무조건 지키고 있는 뭐 투자 원칙 같은 거 하나 정도 있을까요? 아, 투자 원칙이요? 저는 낙찰을 반드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높게 부르시나 봐요. 네, 맞아요. 그거 되게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네. 네. 저는 2등과의 차이에 그리 연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물론 속도 상하죠. 네. 뭐 차이가 최소 막 수천. 저는 사실 차이가 되게 많이 난 사건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만큼 제 경매 사건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질러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원에 가면 그냥 반드시 낙찰받는다는 각오로 갑니다. 네, 이거를 뭐 이거 될지 안 될지 좀 이게 애매한 금액을 쓰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기준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막 이제 경매 투자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네.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경매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진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이 막 코로나 상황에서도 문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모든 거를 권리 분석을 공부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내가 이거를 명도까지 해서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것보다도 일단 기본적인 뭐 경매 용어 절차 정도만 네. 잘 보시고 오히려 더 현장을 좀 더 자주 나가시는데 할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은 가까운 지인들 조금만 보셔도 한 다리만 건너면 누구나 이런 권리 분석에 대한 조언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다시 경험을 쌓아나가는 네.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행을 좀 목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원래는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진지는 얘기한 적이 없으시지만 경제적 자유 정도는 달성하셨죠. 뭐 그것도 사실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전의 삶과 지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이후 삶에서 좀 달라진 게 하나 정도 있을까요? 일단 제가 좀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싶거나 좀 개인적인 집중적인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은근 낮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혼자 뭐 호텔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호텔. 뭐 좀 오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 뭐 일주일 내내 그냥 좀 쉬다 오기도 하고 릴렉스도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전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원하는 만큼 또 있다가 들어와서 일하고 또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2019년 4월에 대표님과 첫 영상 찍은 이후로 진짜 김 작가랑 몇 번 만나신 적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재테크 관련해서 김 작가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이 있다면 근로와 사업에서는 열심히 그래도 좀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꾸준히. 그리고 투자소득도 사실 주식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성과는 보리하고 있긴 한데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겸손하니까 제가 이거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투자라는 게 부동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 역시도 오늘 오전까지도 또 펀드 매니저랑 통화를 했어요. 부동산을 주로 하고 있지만 저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가 성과를 두드러지게 혹은 잘 내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굳이 막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이게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네. 뭐 그랬을 때 이제 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 일단 19년 4월에 안 샀어. 한 채는 제가 사야 된다고 그때 강력하게 김 작가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하나의 주택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냥 그거는 중립 입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한 채 정도는 마련하시길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2021년에 내 집 마련을 한 김 작가가 되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어쨌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자산이 들어가니까 신중해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투자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실전을 경험해봐야지 사실 피드백이 올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계속 신중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판단할 수 있는 피드백조차가 아예 없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완벽한 투자라는 건 처음부터 바로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못되더라도 일단은 투자를 해봐야 좀 알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은 1주택은 편안하게 좀 더 마음을 릴렉스하게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네. 투자는 참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많은 일들을 저도 겪어왔는데요. 저는 이 현재 상승장이 계속해서 오래 갈 것이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투자라는 거를 대박을 노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대박은 없고요. 어떤 분야든 이게 돈을 뭐 쉽게 버는 분야는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소박, 조금 운이 좋으면 중박, 뭐 요거를 조금 소박을 쌓는 과정이 이제 이어지면 대박이 된다. 이제 투자 마인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박을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뵐 손님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정민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